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철제 의자 2개, 어딘가에 신문실이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다. 20대 중반, 동양인, 군복은 벗겨진 상태고 왼쪽 눈 위에 마른 피가 붙어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맞은편에 통역관이 앉는다. 서류를 펼치고 한국어로 묻는다. 갈 곳이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하지 않는다. 형광등이 지직거린다. 3초, 5초, 10초. 남자의 입술이 움직인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신문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통역관의 펜이 멈추었지요. 그 남자가 저였어요. 저는 한성진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대대 소속이었고 이 전쟁터에 온 지 53번째 날이었지요. 53일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적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16해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새벽부터 이 의자에 앉기까지 정확히 16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조국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지요. 이 위험한 고백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함경남도 단천, 바다와 광산 사이에 끼인 작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한철호는 인민군 중이었지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군인, 아버지도 군인.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지요. 하루에 10마디를 넘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볼륨을 아주 낮게 줄이고 주파수를 맞추는 손가락이 조심스러웠지요. 귀를 라디오에 바짝 갖다 대고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뒷모습을 보곤 했어요. 군복 위에 넓은 등이 라디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요.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의 저녁 일과라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16해 뒤 이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시내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과묵한 만큼 어머니가 말을 채웠습니다. 셋이서 먹는 저녁은 늘 같았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가끔 생선 한 토막. 많지 않았지만 함께여서 충분했지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말을 길게 한 건 제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씩씩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지요.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투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과묵함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품은 사람의 침묵이었지요. 10살 되던 해 겨울이었다. 새벽 3시 문이 안쪽으로 부서진다. 검은 옷의 남자 셋이 들어온다. 보위부다.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진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어린 소년이 방구석에서 이불을 움켜쥐고 있다. 아버지가 끌려나간다. 현관을 지나며 고개를 돌린다. 아들과 눈이 마주친다. 입이 움직인다. 성진아, 조국을 지켜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눈빛, 마지막 뒷모습. 문이 닫혔어요.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지요.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저는 이불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10살짜리에게 그 말은 단순했어요.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6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왜 끌려갔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물으면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반역자 집안이라는 말이 아파트 복도를 떠돌았어요. 반역자, 그 단어가 아버지에게 붙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혔지요.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에요. 저는 그 못을 빼기 위해 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18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 조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어요. 특수작전대대에 지원했지요. 선발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계곡에서 얼음물에 잠수했어요. 닷새를 굶으며 산악행군을 했지요. 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습니다. 쓰러지면 발로 밟혔어요. 동기 32 중 수료한 건 11였지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주문이었어요.
조국을 지켜라. 이를 악물 때마다 그 5글자가 턱뼈를 잡아주었지요. 수료식 날 대대장이 어깨를 쳤습니다. 내 아비 이야기는 잊어라. 그 한마디가 축하였어요. 반역자의 아들이 아니라 조국의 군인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 뒤 8년을 복무했어요. 조용한 8년이었지요. 훈련하고 대기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전쟁은 오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전쟁이든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지요. 그 전쟁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10월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화물 열차에 올랐습니다. 소대원 24과 함께. 좌석이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등을 벽에 대고 앉았지요. 열차가 이틀을 달렸습니다. 창밖의 산이 사라지고 끝없는 평원이 나타났어요. 러시아였지요. 낯선 글씨가 간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기, 박영철이 속삭였어요. 형, 어디 가는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지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극동의 훈련소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배웠어요. 러시아제 자동소총과 대전차화기였지요. 왜 이것을 배우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3주 뒤 다시 열차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서쪽이었지요. 더 먼 서쪽. 사흘째 되던 밤, 열차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에서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었지요. 처음 듣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대지가 흔들렸어요. 포성이었지요. 전쟁터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다. 끝없는 평원 위에 참과 지렁이처럼 파여있다. 진흙과 눈과 피가 뒤섞인 대지. 그 참호 속으로 동양인 군인들이 뛰어든다. 한 남자가 먼저 들어간다. 주위를 둘러본다. 참호 벽에 얼음이 끼어 있다. 바닥에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다. 냄새가 올라온다. 쇠냄새, 흙냄새. 그리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냄새. 죽음이다. 그 남자가 저였습니다. 군화 안으로 진흙이 스며들었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했지요. 여기가 제가 지켜야 할 조국입니까? 진흙과 시체 사이, 남의 나라 포성 한가운데. 이곳이 아버지가 말한 그 조국입니까?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질문은 반역의 시작이니까요. 첫 포격은 도착 3시간 만에 시작되었다. 하늘이 찢어진다. 참호가 흔들린다. 흙이 쏟아진다. 한 군인이 엎드린다. 2발짝 앞에서 흙기둥이 솟구친다. 파편이 얼굴 옆을 지나간다. 뺨에 뜨거운 것이 스친다.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진다. 목에서 피가 흐른다.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다. 그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포격이 멈추었을 때 귀가 먹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음이었어요. 옆에 쓰러진 동기의 얼굴을 봤지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같은 열차에서 옥수수빵을 나눠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얼굴이 사라지는 곳. 첫 전투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소대원 24중 5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름을 부를 때 대답 없는 자리가 5군데였지요. 영철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조명탄이 하늘에서 느리게 떨어졌지요. 노란 빛이 참호를 적셨습니다. 그 빛 아래서 영철의 얼굴이 보였어요. 24이었지요. 저보다 2살 어린 얼굴이 40처럼 보였습니다. 형, 나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라면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조국을 지켜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문처럼.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주문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아무리 굴려도 힘이 나지 않았지요. 흙냄새와 피냄새 사이에서 5글자가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영철의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그것만이 그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참호 옆의 마을을 지나갔어요. 마을이라 부를 수 없는 잔해였지요. 불탄 벽돌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분홍색 인형이었어요.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지요.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살았겠지요. 인형을 안고 잤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 인형을 사주었겠지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쏜 포탄이 이 집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인형을 집어들 수 없었어요. 집어들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지요. 발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분홍색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20날째 되던 아침이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터진다. 참호 벽이 무너진다. 흙더미 속에서 한 남자가 기어나온다. 옆에 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왼쪽 어깨에 파편이 박혀 있다. 피가 진흙 위로 번지고 있다. 붉은색이 갈색에 스며 검게 변한다. 영철이었습니다. 저는 영철의 어깨를 눌렀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지요. 따뜻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 피라니. 형, 집에 가고 싶어. 집. 그 한 글자가 전쟁터에서 가장 먼 단어였어요. 단천의 아파트,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구두약 냄새. 그 모든 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지요. 위생병을 불렀습니다. 영철은 살았어요. 하지만 왼팔을 쓸 수 없게 되었지요. 후송 트럭에 실리기 전 영철이 저를 잡았습니다. 형, 여기서 죽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지요. 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충성입니까? 아버지가 원한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질문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삼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42일째였습니다. 드론 폭격 뒤 통신이 끊겼어요. 소대가 흩어졌지요. 저와 소대원 5이 진흙밭에 고립되었습니다. 식량은 이틀치였어요. 탄약은 한 탄창이었지요. 이틀을 버텼습니다. 셋째 날 아침, 안개가 걷혔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소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21의 소대장이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총 내려놔. 총을 내려놓은 순간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42일 동안 떨리던 손이 멈추었어요. 두 손을 올렸지요. 무릎이 진흙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수치심이 아니었지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했지요. 아버지가 지키라 한 조국의 군인이 항복하고 느낀 것이 안도라니. 그 안도감이 26년의 충성심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타가 없었어요. 고문도 없었지요.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었어요. 빵을 건넸지요. 부드러운 빵이었습니다. 저는 그 빵을 받아들고 오래 쳐다봤어요. 적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수백 번 교육받았지요. 고문, 세뇌, 생체 실험.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빵을 주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이 26년의 교육보다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참호의 흙천장이 아니라 회반죽 천장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작은 창으로 들판이 보였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포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42일 동안 포성에 길들여진 귀가 고요를 견디지 못했지요. 오히려 그 정막이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포로들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전쟁에 지친 눈, 집에 가고 싶은 눈. 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조국을 지켜라 라고 말한 아버지가 사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찾아져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통역관 없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한국어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쓰는 한국어와 달랐어요. 부드러웠지요. 거칠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온도를 가진 언어였어요. 한성진 씨. 씨라는 호칭을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군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닌 그 한 글자에 목이 메었어요. 정보원이 말했지요. 선택지가 2개라고. 북으로 돌아가거나 대한민국으로 가거나. 강요는 없습니다. 강요가 없다. 선택이라는 것도 강요가 없다는 것도 낯선 문장이었지요. 인민군에서 선택이란 없었습니다. 명령과 복종만 있었어요. 저는 물었지요. 북으로 돌아가면요? 정보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정보원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한 남자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볼륨을 낮추고 귀를 갖다 대고 있었지요. 그 남자를 알아보는데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방문 틈으로 봤던 그 뒷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지요. 이 사진이 어디서? 정보원이 말했습니다. 한철호 중위. 보위부 기록상 죄명은 반혁명 선동이었다고요. 하지만 실제 혐의는 달랐어요. 남조선 방송 청취 및 월남 기도. 숨이 멎었지요. 아버지는 매일 밤
제가 잠든 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아니었어요. 한국방송이었죠. 아버지는 주파수를 맞추며 저 너머의 세상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서 흘러오는 전파를, 그리고 아버지는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와 접선을 시도하고 있었지요. 탈북 루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떠나기 위해, 아들과 아내를 자유로운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성진아, 조국을 지켜라. 그 말이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했던 조국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저였지요. 아들을 자유로운 곳으로 보내려다 잡힌 사람이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말. 조국을 지켜라. 너의 진짜 나라를 찾아라. 그 뜻이었습니다. 16해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지요.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26년의 믿음, 군복, 경례, 구호, 훈련, 그 모든 것의 바닥이 빠졌습니다. 정보원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지요. 아버지의 눈이 결연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던 새벽에 그 눈과 같았어요. 슬프지 않았지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철조망 앞에 섰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우크라이나의 별이든 한국의 별이든 단천의 별이든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을 봤겠지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며 저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들과 아내를 그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조국을 지켜라. 보위부원 앞에서 차마 남조선으로 가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이라 했지요. 아버지만 아는, 아들은 나중에 알게 될 단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16해 걸렸지만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가기로 했지요. 아버지가 보내려 했던 그곳으로. 그것이 유언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다시 신문실이다. 같은 콘크리트 벽, 같은 형광등, 같은 의자, 같은 남자가 앉아있다. 하지만 등이 달라졌다. 굽어있던 등이 곧게 펴져 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통역관이 같은 질문을 한다. 갈 곳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세 글자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와 달랐지요. 처음에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아버지가 매일 밤 라디오에서 찾던 그 이름이었지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귀가 먹먹했지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선도 없고 참호도 없고 진흙도 없었지요. 구름만 있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었어요. 무릎 위에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았지요. 라디오 앞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내려 했던 그 사람. 이제 제가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곧 도착합니다. 곧 도착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보내려 했던 곳에. 인천공항이다. 자동문이 열린다. 빛이 쏟아진다. 한 남자가 문 앞에 멈춰 선다. 운동화를 신고 있다. 군화가 아닌 신발이다. 등에 가방 하나가 전부다. 한 발을 내딛는다. 바닥이 반들거린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웃는 사람, 뛰는 아이,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경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가 걷기 시작한다. 로비 한가운데서 멈춘다. 위를 올려다본다. 유리 천장 너머 하늘이 보인다. 한국의 하늘이다. 그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저였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26해 동안 울지 않았던 사람이, 참호에서도 폭격 속에서도 동료가 쓰러질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운동하시는 발로 깨끗한 바닥을 밟는 순간 무너졌지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그 말이 이제야 완성되었어요. 16해가 걸렸고 전쟁 하나를 건넜지만 아버지가 찾던 전파, 그 전파가 오던 나라에 아들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가 보내고 싶었던 그곳.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그곳. 조국은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깃발도 아니었어요. 조국은 내가 자유로운 곳이었지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아 매일 밤 확인했어요. 저 너머에 아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했던 조국에서.